9월 11일, 12일, 13일. 비슷하네. 오케이. 부담 없겠군. 추석 때 공부해야 되는 것 빼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했던 건 간단하게 다시 엔트로피라는 걸 정의했는데, 엔트로피가 투입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비가의 변화의 자발성의 변화의 방향성 때문이라고 했죠. 근데 그 방향성 있는 게 자연계에서 무조건 우주 전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었다라는 거. 그 다음 이놈의 엔트로피의 변화라고 하는 건 기에 출입하는 열이랑 관계 있는데, 같은 온을 돌릴 때 열을 얼마나 먹었나? 라고 하는 게 결국 엔트로피 변화의 정의로 써먹을 수 있는 거였다. 저것만 있는 건 아니다. 클라우지우스라는 애는 저걸 기준으로 했다 정도까지 했었고, 저걸 이용해서 열이 도대체 왜 고온에서 저온에 이동하나 또 계산을 해봤을 거다. 그지? 그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라. 그래서 3열합 제1법칙 이라고 주장하는 게 이 책의 몇 페이지, 대충 2페이지 한 번씩 나오거든. 열각 제2법칙이 뭐라는 거. 그래서 이거 제목을 살짝 바꿀까? 파트 1이라고. 그리고 부제목도 정오차. 이거 클라우지우스의 정의라고. 지금 열각 제2법칙, 자연계의 변화의 법칙이라고 하는 걸 몇 가지로 정의할 건데, 책 기준은 한 4개 정도, 아니 3개 정도. 그래서 총 4개 정도 정의할 거다. 내용은 보고 읽으면 되겠지.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그놈의 이야기,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한다는 건 열각 제2법칙의 첫 번째 형태다. 그리고 보였듯이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면 이게 양수라라고 보일 수 있었을 거다. 자, 그래서 열각 제2법칙이 캐스트하던 한 끝이 나고, 그 다음 열기관의 열효율, 열기관. 기관이 영어로 뭐라고 하세요? 기관은 영어로 뭐라고 했죠? 나 얘기 안 했나? 한 것 같은데. 가연아? 기관은 영어로 뭐라고 하지? 영어? 기관은 영어로 뭐라고 해요? 그렇지, 엔진. 엔진이 뭔데? 자동차입니다. 그래? 얘기 안 했나 보다. 기관이라고 해가지고 괜히 좀 필요가 없다. 기관은 그냥 단순히 엔진이라. 그럼 엔진은 뭐냐? 자동차 달리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너네가 우리나라 발전의 엔진이 될 수 있는 거라. 그죠? 엔진이 뭐냐고? 1. 하나는 무언가는 전부 다 엔진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즉 기관의 목적은 딱 하나, 1 하는 거다. 그럼 어쨌든 열기관이란 건 뭐냐 하면, 기관, 엔진은 엔진인데 일을 하긴 하는데 뭘 쳐먹고 일을 하는 거냐 하면은 열 쳐먹고 일하는 애들이야. 근데 교과서에 열 쳐먹고 일한다라고 하긴 그러니까 열을 흡수해서 일로 바꾸는 장치, 이걸 열기관이라고 한다. 그냥 열을 일로 바꾼다. 그러니까 열 쳐먹고 일한다는 거지. 자, 그 다음 열기관의 뭐 화력발전의 열기관, 뭐 터빈 나오고 그런 데는 알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열기관의 구조도 마찬가지 알 필요 없다. 그래도 누군지 용어는 알아봐야 되니까, 열기관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자동차 엔진이야. 그래서 그 자동차 엔진에 해당하는 누군가로 한번 보자. 자, 작동 물질이란 건 별거 아니고 그냥 가스 얘기다. 누구냐고? 자동차의 엔진 내부의 실린더 안에 들어있는 공기와 열의 혼합가스를 얘기한다. 거기에 불 붙이면 팍 터지기도 하겠지? 그러면서 실린더를 밀어내기도 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엔진을 움직이게 하는 기체, 물질 이런 얘기다. 볼까? 활발전선 됐고 열기관 내부의 증기나 물이나 자동차 내연기관이 연료와 공기 혼합물 그러니까 됐고 연료와 공기 혼합물 이게 작동 물질이라고 그래서 작동 기체라고도 한다. 보통 기체라서. 자 그다음 고열은 어디냐고? 방금 태운 거 거기잖아. 즉 열기관 자동차 엔진은 그 실린더 내부가 제일 고열이다. 그러니까 거기가 고열원이 되겠지. 거기로부터 어딘가로 열을 이동시키면서 그 사이에 자동차 바퀴 굴리고 그럴 거야. 자, 그래서 고열원이라고 하는 건 고온의 열 조절체. 그러니까 제일 뜨거운 부분. 토부처럼 실린더에 그 방금 작동물질 빵 터진 부분. 거기가 고열원이다. 그 다음 저열원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그 열을 이동시키는 저온부가 있어야 되겠지. 구체적으로 자동차에 라디에이터 있고 냉각수 있고 왜 그 어딘가에서 불 피우고 어딘가에서 냉각시키려고 하냐 하면은 열을 이동시켜야 되니까 저열원이 필요해서 그렇다. 자 그래서 저열원 열기관 바깥 환경으로 온도가 낮은 부분이라고 했는데 그냥 됐고 자동차의 냉각기 얘기다. 자 이 정도. 그 다음 열기관의 열 효율을 하기 전에 그 개념을 보자면 열기관은 열을 일로 바꿔야 된다. 그래 일단은 열을 만들어야 되는데 열이 뭐였냐 하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스스로 이동하는 에너지였다. 그러니까 일단 열을 얻으려면 무조건 만들어내야 될 건 온도가 높은 부분 그리고 온도가 낮은 부분. 근데 말해놔야 되겠지. 그리고 그 사이에 열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도 있어야 될 거다. 자 그래서 고온부하고 저온부는 나중에 알아서 열이 이동한다.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때 고온부의 온도를 TH 왜 H이게? 저온부는 TC 왜 C이게? 하드하고 콜드다 그치? 그냥 뜨겁고 차갑다는 얘기다. 자 그럼 고온부에서 열을 QH를 내보내면 저온부에 열이 도착할 건데 그걸 QC라고 하죠. 만약에 열이 딴 데 빠져나가지 않고 TH하고 TC 즉 고온부하고 저온부 사이에만 열이 이동하면 고온부에서 잃은 열 QH는 저온부에 얻은 열 QC랑 똑같겠지. 이걸 뭐라고 하게?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은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과 같다라는 법칙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은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과 같다. 아마 이거는 꽤 앞부분에 나왔을 거다. 굉장히 앞부분, 열을 정의하는 부분. 더 피하. 열이 처음 나올 때. 거기쯤에 있을 것 같아. 너무 가까이서 얘기 안 하고 오는 거야? 아니면 이 뒤야. 안 되겠다. 미안 페이지로 보자. 너무 간단해서 말 나오고 넘어간다. 이게는 그렇지 내가 쓸 리가 없지. 몇 페이지냐 하면 여기 어디 있어? 113페이지 맨 밑에 깔려있구나. 뭐라고 하게?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은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과 같다? 네, 중학교 그냥 그런 얘기. 자, 그래서 가만히 냅둔 고온에서 저온으로 다 이동할 뻔한 걸 지금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어떤 수리서 써든 기계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 없고 개념적으로 이동하는 것 중에 일부를 빼돌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걸로 일을 하는 게 열기관 업적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빼돌린 열 빼고 나머지만 여기에 도착하니까 굉장히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는 QH랑 QC가 똑같겠나? 다르죠? 이때 관계였지. 원래는 빼돌린 열 1이 없었다면 고온에서 출발한 열이 저온부에 도착한 열과 같았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게? 1을 2로 빼돌렸으니까 그 한 1까지 포함해서 그대로 얘기해야 되겠죠. 지금 열기관에서는 기본적으로 성립하는 식은 이거.
또는 이렇게 이전에 열량이 보존됐었는데 이제 1까지 포함하면 열량이 보존이 되나? 그냥 좀 빼먹은 게 있는데 그래서 이 열하고 1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이걸 에너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즉 열량이 보존 안 되는 대신 지금은 이제 이렇게 부른다. 열하고 1을 합해서 보존된다? 귀찮으니까 에너지가 보존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1을 빼돌리는 장치 이 부분은 사실은 열기관이라고 한다. 어떻게 빼돌리냐고? 그건 관심 없다. 그럼 공학자가 할 일이지 공학자가 할 일이지 물리학자가 할 일은 아니다. 어쨌든 빼돌림이 이렇다라는 얘기. 자 그럼 계속 할까? 열기관과 열혈 귀찮을까? 그냥 열혈이야? 다야 열기관의 열효율 이런 걸 하기에 앞서서 그 효율이란 거 뭐랄까? 물리학자들이 얼마나 귀찮은 걸 싫어하는 인간들이든 특이한 걸 새로 만들겠냐? 효율이 뭘까? 효율이란 건 당연히 투자 대비 네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다. 예를 들어 갑자기 급하게 왕뚜껑 라면이 먹고 싶어가지고 우영이한테 편의점에서 사오라고 했다. 근데 우영이가 2,000원에 달래 800원 자기 몫이라고. 그럼 나한테는 어떻게 되냐면 투자한 건 2,000원인데 효율은 1,200원짜리 라면이지. 60%가 되겠다, 그죠? 그럼 우영이 입장에서는 라면은 관심 없고 신품값 800원에 관심 있겠지. 효율 40% 그죠? 오, 엄청나게 높은데. 공짜로. 자, 어쨌든 효율이라는 건 당연히 투자 대비 이득이다. 열 기관에서 어떻게 될지 잠깐 볼까? 열 기관은 뭘 투자해서 뭐를 얻는 거죠? 열을 투자해서 얻는 이득은 1이겠지. 즉 1W 열 어게 Q H겠지. 저거에 도착한 양을 못 써먹는 거야. 자 그럼 효율을 영어로 efficiency라고 하니까 약자는 E라고 하자. 그 효율은 투자 대비 효율은 어차피 투자 대비 이득이다. 설마 고딩인데 곱하기 100대가 있을지도 않겠지? 뭐 다행이네. 자 그런데 방금 위에서 찾은 이 관계에 따라 얘는 QH분의 QH-QC라고 쓸 수 있겠네. 갑자기 나온 게 아니냐? 얘를 가지고 바꾼 겁니다. 자 이걸 이쁘게 만들면 따라서 열효율식은 보통 1 QH분의 QC라고 한다. 굉장히 중요한 식이라 왠지 외워야 될 것 같겠지만 외울 가치도 없는 식이다. 그냥 효율 투자 대비 이득이란 걸면 누구나 금방 만들어낼 수 있는 식이야. 자, 그래서 이게 실제 열기관의 열효율이다. 자, 그럼 우영이 몸에 열이 몇 킬로칼로리가 들어있는지 계산해볼까? 우영은? 네 몸 안에 열이 몇 킬로칼로리가 들어있냐? 얼마의 열을 뺐을 수 있어? 왠지 네 몸에 있는 모든 물질의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무언가 하면은 열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이동할 때 얘기고 평소에 네가 가지고 있는 열은 구할 수 있게 없게? 없습니다. 얼마의 열을 갈지. 그래서 사실 고급에서 출발한 열, 저급에 도착한 열, QH하고 QC 얘는 사실 계산, 아니 측정이 안 된다. 즉 이거 한마디만 더 하면 책에서 함부로 못하는 말이지만은 QH와 QC는 측정이 하려면 할 수 있겠지? 이론적으로 가능하긴 한데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E는 일반적으로는 계산 안 된다. 측정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어떻게 계산하게? 즉 기껏책에 뭔가 중요하게 표시됐고 제목마저도 역효율인데 그렇게 해서 얻어낸 이놈의 식은 계산 가능한 식이 아니다. 쓸데없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제 쓸데있는 걸로 넘어가 보실까? 가능한 열기관의 열효율의 한계. 제목이 매우 마음에 안 드는 관계로 제목을 바꾸도록 하자. 얘가 가능한 기관이야. 누구는 좋아하는 가능한 기관이라는 제목을 놔두고 왜 이딴 얘기를 했지? 자, 그래서 열기관의 한계. 그래서 1번이 바로 가능한 기관이 나오네. 자, 그래서 1번이랑 섞어서 쓰자. 가능한 기관이 뭐냐 하면은 프랑스의 역학을 다루는 물리학자 카르노란 인간이 제안한 열효율이 최대인 가상의 열기관이다. 증명할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증명은 범위가 조금 벗어난 것 같아가지고 중요한 얘기는 이거지. 카르노 기관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얘가 열효율이 최대라는 건 안다. 그럼 나머지 기관은 당연히 카르노 기관보다 열효율이 떨어질 거야. 따라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같은 부피 차이가 나는 거, 이 차이가 나는 거. 말이 너무 길다. 제목처럼 바꾸자. 제목을 카르노 기관으로 바꾼 건 얘가 그냥 그러니까 열기관의 실제 열기관의 열효율의 한계다. 이게 제목이지?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꿨던 거. 자, 그래서 다시 지금 배우는 카르노 기관입니다. 그리고 카르노 기관이 열효율이 최대니까 나머지 기관, 즉 실제 열기관은 번호만 이거보다 열효율이 작다. 이걸 왜 배우냐고? 얘 계산 안 된다고 했잖아. 근데 얘는 계산이 되고 게다가 최대값이니까 이걸 써먹겠다는 얘기지. 자, 그럼 카르노 기관이란 게 왜 열효율이 최대인가? 증명은 실제로는 안 하겠지만 이렇게 얘기할까? 이 카르노 기관은 두 개의 드문 과정과 두 개의 단열 과정으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주어라고 이름의 해석을 배웠던 건데, 자, 드문 과정의 특징이 뭐였죠? Q가 W였죠? 그 얘기는 드문 과정 두 개를 쓰면 그 드문 과정 각각에서 하는 1, 이 싹 다 드문 과정의 흡수한 1 싹 다 1로 바뀌니까 어쨌든 드문 과정 두 개 사이에 흡수하고 방출한 열의 차이, 즉 QH-QC가 W가 정확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 외에 나머지 열은 없다는 뜻이야. 그럼 단일 과정의 특징은 뭐였을까? 단일 과정 말 뜻 자체가 Q가 빵. 그럼 열의 출입이 없으니까 이번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네. 델타 S가 빵이라고. 즉 엔트로피라는 게 T분의 델타 Q가 있으면 델타 Q. 즉 이거 Q가 빵이라면 델타 S도 빵이 됐다. 그래서 카르노 기관이라고 하는 건 외부로 열의 차이는 싹 다 1로 바뀌고 엔트로피 변화는 안 쓰인다는 뜻이다. 그리고 열의 출이온은 단열 과정에서는 주변의 엔트로피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전체가 과열 과정이 되고 엔트로피의 변화는 전체 과정에서 없는 셈이 됐으니까 왜 열의 차이가 엔트로피 증가가 아니라 1로 쓰이게 돼.
그래서 열율이 최대가 될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인데 지금 일단 이 정도로 얘기를 하자. 그리고 카르노 기관 이런 게 지금 계산을 직접 안 할 거니까 별 의미가 없긴 한데 그래도 구경은 해야 되니까. 등원 과정이 두 개, 한번 등원선 두 개를 타고 다닌다는 뜻인데 얘가 T 코르트라고 하죠. 그 다음 얘는 T 핫이라고 하죠. 각각 반비례 그래프가 될 건데 카르노 기관 이런 건 예를 들어 여기부터 순환하면 어떤 과정을 거치냐 하면 첫 번째는 등원선 따라서 쭉 팽창을 한다. 이건 그러니까 등원선 따라 내려가니까 등원. 어쨌든 부피가 늘어났으니까 팽창. 과정을 거친 다음 그동안 외부로 일을 하겠지. 그 다음에는 단열 과정 따라가지고 온도가 떨어진다. pHx TC로. 이번 과정은 그래서 얘는 단열. 어쨌든 부피가 났으니까 팽창. 그 다음 세 번째 다시 등원선 타고 부피가 줄어든다. 그래서 세 번째 과정 이름은 등원선 따라가니까 등원. 부피가 줄어드니까 압축. 그런 다음 단열선 따라서 다시 1번으로 바뀌. 어디 가냐? 다시 단열선 따라가지고 1번으로 복귀. 됐어. 4번 단열 압축. 그래서 결국 이놈의 표에서 중요한 건 등원 팽창, 등원 단열 팽창, 그 다음 등원 압축, 그 다음 단열 압축. 그래서 원래도 결국 계속 한 바퀴 돌 때마다 결국 이놈의 부피, 이놈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면적만큼 외부로 일을 계속한다라는 얘기다. 외측의 그래프가 더 못생겼지? 저분은 잘 그리지 않았는데. 자,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1번에서 2번으로, 2번에서 3번으로, 3번에서 4번으로, 4번에서 1번으로 를 계속 순환하면서 일을 하는 게 카르노 기관이다. 이건 실제로 어떻게 만들지는 생각 안 해도 된다. 이론적인 얘기니까. 그리고 다시 이 엔진을 다시는 실제로 만들 수도 없고 가열 과정이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으니까. 저거 결국 엔트로피 변화가 없으니까 결국 저거 가열 과정이다. 근데 제일 처음 얘기했듯이 작은 게 가열 과정은 없다고 했더지. 그 얘기는 이론적으로 저게 최대 효율이다 라는 얘기지 저걸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안 했다. 아니 그거 못 만든다. 카르노 기관이 무한히 가까운 걸 만들 수 있을지 없나. 자 그럼 이거 더 하기 전에 단열 과정 두 개, 즉 2번하고 4번에서는 열의 출입이 없다. 그럼 언제 열의 출입이 있냐면 1번 등원 팽창할 때는 열 흡수하겠지. 이게 모음부의 열이다. 그 다음 등원 압축이 될 때는 다시 열이 뱉어낼 거다. QC만큼. 즉 등원 과정에서 열을 흡수하고 방출하고 이 QH-QC가 W가 된다. 그러면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QH-QC는 W. 저 앞에 쓴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오케이. 그러면 이제 계산식은 할 게 없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패스하고. 자, 그래서 수학 과정 요게 133페이지 밑에 있는 그놈의 카르노 수학 과정이다. 얘는 또 ABCD로 했어요. 웃지 않나? 자, 그래서 이미 설명은 대충 다 했지만 다시 한번 보자. A에서 B 과정은 등원 팽창이었다, 그치? 열의 유입에 의해 이루어진다. 방금 얘기했던 얘는 또 Q1이냐? 기분 나쁘게. 즉, 저 그래프에서 QH를 흡수하는 과정은 A에서 B 과정이다. 등원이니까 열 흡수한다. 그리고 그만큼 일할 것. 그 다음 B에서 C로 가는 건 단열 팽창이라고 했죠. 단열 과정이니까 Q는 빵. 그럼 어쨌든 열의 출입은 없다는 게 중요한 얘기다. 온도가 낮아진 건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 CS D 과정은 3에서 그 등원 압축이려면
두분 합적 과정에서는 외부에서 1을 받을 거고 그만큼 열을 밖으로 내보낼 거다. 그게 QC. 그 다음 D에서 N 다시 단열. 열의 추력이 없다는 게 중요한 거고 온도가 올라간다 라고 하는 건 이것도 당연한 얘기니까 지금 이 과정이랑 관계없는 얘기다. 단열 과정의 일반적인 특징이고 패스하자. 그러면 세 번째,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다시 이 과정에서 QH를 흡수했으니까 엔트로피가 증가할 것 같죠?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QH랑 QC의 차이는 1로만 바뀐다. 즉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결국 없다는 얘기다. 이건 어떻게 들어갔을 때. 그리고 외부로도 열을 방출하지 않는 셈이 되니까 외부 엔트로피 변화도 없다. 즉 결론은 뭐냐면은 3번 항열 기간의 엔트로피 변화 결론 없다 라는 거다. 3번 항열 기간의 엔트로피 변화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없다. 매우 중요한. 자, 그러면은 잠깐 살펴볼까? 델타 S는 각각 과정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 엔트로피 변화 이걸 델타 S1이라고 놓자. 마찬가지 2번까지는 델타 S2, 델타 S3, 델타 S4. 그런데 이 중에서 2번하고 4번 과정은 어차피 Q가 빵이니까 이 식대로 생각하면 Q가 빵이니까 2번하고 4번은 빵이다. Q가 빵이다. 그럼 델타 S1은 TH 과정으로 쭉 지나갔으니까 얘는 TH. 그 다음 이때 열을 받았으니까 엔트로피가 증가했겠네. 구체적으로 받은 열이 QH다. 그 다음 3번 과정에서 마찬가지 드몬 과정을 움직이는데 그때 온도는 TC. 그 다음 이때 받은 열은 마이너스 QC가 되죠. 맞나? 열을 방출했으니까. 자, 그런데 이 엔트로피 변화가 없으니까 가열 과정 또는 그러니까 열 효율이 최대가 된다 라고 했죠. 델타 S가 빵이요. 자, 그럼 결론은 이렇게 날 수 있다네. 뭔가 라고 책! 모르겠어요. 자, 다시 정리하자. H는 H대로 Q는 Q대로. 그럼 QH분의 QC는 TH분의 TC가 성립한다는 걸 할 수 있겠죠? 맞냐? 근데 저 QH분의 QC를 왜 구할게? 아니, 중요한 얘기. 요게 성립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요거 때문입니다. 즉, 항원의 기간에 엔트로피 변화가 없으니까 당연히 QH분의 QC는 TH분의 TC가 된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직전이 불가능한 값이 없고 항원 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얘는 온도 정제와 온도 객고지는 금방 할 수 있지? 직접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굳이 열기관의 열효율식을 이렇게 쓸 이유가 없어 지금. 그래서 바로 뒤에 나온 거 가운데 기관의 열효율이겠죠? 자, 카르노 기관도 열기관이니까 열효율을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식은 얘랑 똑같다. 이 C는 1-QH분의 QC인 건 개념상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카르노 기관만큼은 저 QH분의 QC를 계산하기 쉬운 TH분의 TC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뭔 얘기는 하고 시계는 이렇게 썼는데 앞에 거 뒤에 거랑 시계 의미가 뭐야? 가치가 전혀 다르네요. 앞에 건 일반 기관도 쓸 수 있는 거고 가는 기관만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네모는 시계지만 바보가 아니라 이걸 쓰는 사람은 없다. 저걸 안 쓰려고 이 식을 만들어낸 거야. 자, 그러니까 카노니 기관의 열 효율은 다시 열 기관이 최대다. 왜냐면 엔트로피가 나왔으니까. 가격 과정이니까. 근데 그놈의 열 기관이 최대니까 나머지 열 기관은 전부 이거보다 카노니 기관 열 효율보다 작다. 즉 얘는 계산 안 되긴 하지만 얘보다 작을 거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결국 저기에 구한 카노니 기관의 열 효율이 이거다. 어디였지? 실제 열 기관의 열 효율이 한 개다. 즉 이걸 구하는 게 이바다의 목적이었다 라는 얘기. 그럼 이걸 해석해줘야지, 그치? 불쌍하니까 해석해줄까? 자, 그래서 카로니 기간의 열 효율이 높으면 실제 열 기간의 열 효율도 끝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카로니 기간의 열 효율이 높이면 일반적인 기관의 열 효율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자, 따라서 열 효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식 보고 얘기해 주실까요? 카르는 기간의 효율을 높이면 응? 다시 뭐라고? 카르는 기간의 칼로리 기간 열 효율을 높인다는 뜻이다. 그래서 결국 맞아. 칼로리 기간 열 효율이 높은 실제 기관도 열 효율이 그거 따라갈 가능성이 생깁니다. 다시 칼로리 기간 열 효율이 10%면 그런 온도 변화 또는 그런 조건을 만든 실제 열 기간 그거는 10% 하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실제 기관의 열 효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려면 칼로리 기간 열 효율을 높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칼로리 기간의 열 효율을 높이려면이랑 같은 얘기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냐? 식을 보고 얘기해줄래? 표정을 보니까 살짝 잠이 오는 것 같은데. 나는 응? 얘기해 주시죠. 심화 보고 해석하면 되는데. 얘를 크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TC를 낮춘다. 그렇죠. TC는 낮게. 또 TH는 높게. 자, 그럼 생각하기 쉬운 건 밑에 거니까. 즉 고온부의 온도를 높이면 된다. 계속 높이면 되겠네, 그지? 한 15도까지 높여볼까? 우주에 있을 때 가장 높은 온도. 15도 온도를 버틸 수 있는 기관이 있으니까 이렇게 없게? 없죠? 저거 온도 높여봤자 3000도 정도가 한계일 거다. 왜냐면 웬만한 분석은 3000도 이상에서 높거든. 그러니까 TH는 높이는데 한계가 있나요? 이론적으로 한계가 없지만 그래서 TH는 무작정 높일 수는 없을 거다. 그럼 나머지 방법이지. TC를 낮추면 되잖아. 언제까지? 오케이 할 때까지. 오케이가 아니라 켈빈이라. 만약에 TC가 0켈빈이 되면 열효율은 1, 즉 100%가 된다, 그죠? 그럼 이제 문제 이렇게 바뀌었네. TC를 낮게 해서 0켈빈까지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얘기인데 안타깝게도 유한한 단계를 거쳐 온도를 0켈빈으로 만들 방법이 없다. 간단히 불가능해. 왜 방금 수학 선생 같은 이상한 말을 했냐면 수학자가 댓글 걸었거든. 0켈빈이 불가능하다라고 물리학자가 만들었더니 얘기했더니 온도를 낮춰가지고 무한번 반복하면 0켈빈 되잖아 라고 수학자가 태클을 걸었거든. 그래서 물리학자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유한한 단계를 거쳐 0켈빈을 만들 수 없다라고. 그냥 수학자 꺼지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0켈빈은 만들 수 없다. 무한히 가까이만 갈수 있을 뿐.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는 이것이 0켈빈이 불가능하면 결국 열효율 100%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다른 연력학 제2법칙의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네 번째, 귀찮으니까 이 법칙 또 다른 표현. 자, 요거는 제목을 이렇게 할까? Kelvin
플랑크 정의라고 돼 있는 책에? 맞네. 켈빈 플랑크가 되네. 정의가 아니라 표현이라고 돼 있고. 아 몰랐는 정의라고 해. 자, 켈빈 플랑크는 이렇게 정의했죠. 영케빈에 도달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얘기가 되겠네. 열효율이 100%인 기관은 불가능하다고. 근데 열 효율 자체가 원래 투자 대비 이득, 투자가 열이었고 이득이 1이었으니까 이런 표현도 똑같이 가능하다. 열을 100% 1로 변하는 불가능하다고. 효율 표현이니까 당연한 얘기죠. 즉 1은 열로 100% 받고 있는데 열은 1로 100% 변환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결국 열이 100%의 기관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그 다음 이건 독립해서 심지어 제3법칙이라고까지 얘기해 주는데 결국 열효 100%가 불가능하다는 건 TC가 역효율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이야기 유한 단계를 거쳐 영케빈까지 냉각시키는 거 불가능한 뜻이다. 이게 가능하면 그냥 칼로리가 열이 100%가 가능해지는. 그래서 위의 정의가 틀려지게 된다. 그럼 책에서 이 표현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면 이거 썼겠지? 열로 변은 불가. 1은 열로 되는데 그지? 둘 다 썼네. 웬일이야? 오, 마음에 들어. 자, 그래서 어쨌든 열역학 제2법칙의 또 다른 변 앞에서는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이게 왠지 씁쓸한 아레니우스 크라우지스 정의였는데 켈빈 플랑크 표현 1.5온도에서 열 빼서 이걸 1로 바꾸는 과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열의 1로 100% 변하는 건 불가능하다. 다시 얘기해서 열의 100% 기간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저 3법칙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카르노 기간의 10번은 뻔하지. 얘가 1이 불가능한 TC가 빵이 안 된다는 뜻이란 건 그걸 알아낼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5번. 실제 열기관의 열효율은 하기 싫으니까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갈까? 이미 보고 왔던 거죠. 실제 열기관의 열효율은 보다 많아, 누구보다 나쁠 거나? 카르노 기간보다 나쁠 거라고. 즉, 실제 열기관의 열효율은 계산할 수 있는 값이 아니라 어쨌든 카르노 기간의 열효율보다 작다. 그러니까 최대값은 보너나 이 시각 똑같을 수도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쓰잘데기 없는 135페이지 제2의 제2종 연구기관. 이걸 하기 전에 제1종 연구기관이 기억나시는 분? 굿을 돌리는 거. 그리고 그거 맞아. 내용을 얘기해야지. 제1종 연구기관은 뭐야? 그렇지. 앞에 뒤집어. 왼쪽 페이지 제일 밑에 있었을 거든. 대략 한 9페이지 전쯤이네. 문제가 많네. 한 10페이지쯤 전이겠다. 10페이지? 이쯤일 텐데. 117쪽에 있어. 진짜? 이 페이지 밑에 있었네. 그래서 제1종 연구기관은 뜻이 이거였다. 그치? 열역학 제1법칙이 위배되면 제1종 연구기관이었다. 그럼 다시 원래 페이지로 넘어와서 제2종 연구기관은 당연히 열역학 제2법칙이 위배되는 놈들이다. 자, 즉 연구기관이라는 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위배된다는 얘기다. 보통은 1법칙엔 위배되지 않는데 2법칙에 위배되는 건 제2종 연구기관이라고 해요. 즉 이건 뭔가 이상한 게 있다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배부터 볼까? 매우 상큼하다, 그지? 바다도 온도가 0켈빈이 아니라 열이 있다. 즉 평소에 바다도 열이 있다고. 그럼 그 바닷물을 받아들여서 그 바닷물에 포함되었던 열을 빼가지고 그걸 1로 전환시켜서 배를 움직이게 한다. 그래서 열을 뺏긴 횟수는 차가워졌으니까 차가운 횟수 뒤에 얼음이 있는 이유로 배출이 되겠네. 즉 바다에 있던 열을 빼가지고 배를 움직이게 했으니까 이거 가능한 거 아니야? 에너지 보존 법칙엔 유일이 안 된다.
파동물에 있던 열도 에너지니까 거기서 열을 에너지로 변화시켜가지고 일어났으니까 별 문제 없지. 뭔가 문제 이게 왜 이런 게 불가능할까? 바다가 0켈빈만 아니라면 그럴 리도 없고 거기에서 열을 빼서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앞에서 해수 받아들여서 해수에서 열 빼서 더 차가운 해수를 밖으로 내보내고 거기에서 얻은 열을 일로 바꿔가지고 배를 움직이게 한다. 쌍풍한 얘기 아니야. 뭐가 문제야 이거? 뭐긴 뭐야. 열의 이동이 문제지. 보나마나 배 또는 엔진 이란 건 주변 해수보다 온도가 낮을 리는 없을 거다. 그럼 해수에서 어떻게 엔진으로 열을 이동시키냐라는 거죠. 자발적으로 이동이 안 될 거 아니야. 따라서 이 엔진은 불가능하다. 자, 두 번째 또 같은 얘기죠. 자동차의 비행기의 엔진, 공기 중에 열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엔진을 받아들여서 그 공기 중에 열을 뺀다. 그래서 그걸로 비행기를 날게 한다. 그럼 열 뺏긴 공기는 차가운 공기에 대해서 뒤로 슈룩 날아가겠지. 그럼 공기 중에서 무한정 열을 얻어서 계속 떠나지는 비행기를 만들 수 있을 거 아니냐? 뭐가 문제라고? 어차피 공기하고 비행기 온도가 똑같을 거 아니야. 아니면 더 높거나. 그럼 자발적으로 공기에서 비행기 쪽으로 열이 어떻게 이동하는 거지? 그래서 망했다라는 얘기다. 즉 얘들 앞에 보트나 뒤에 비행기나 둘 다 어쨌든 연락과 제1법칙은 유입이 안 된다. 문제는 그 에너지 이동이지. 즉 열이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할 리가 없으니까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지. 야 마시고가 그만하자. 더운 공기 시원한 공기 보니까 뻔하다 그지? 아이고. 근데 이게 꽤 중요한 이유가 있다. 요즘 이딴 식으로 서울시에 뭘 지하느냐. 지하철 들어올 때 공기 들어오잖아. 아? 너네 모르겠네. 지하철 안 타고 가서. 울산에서 놀릴 때 제일 좋은 게 이거잖아. 울산에 지하철 없다며? 고래 타고 다닌다며? 수도권역 부산에 사는 사람들은 인식이 이거지. 울산에 지하철 없다. 그럼 뭐 타고 다니지? 설마 버스 타고 다닐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한다는 거지. 괜찮아, 이제 트램 타고 다닌다고 하는데. 수서열에서 트램. 자, 어쨌든 그 지하철역에 들어온 공기를 이용해서 터빈 돌려가지고 그걸로 전기 돌리기 다시 송풍기에 바람 돌리고 하겠다라는 이상한 제안을 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서울시 공무원이 통과시켰어. 딱 봐도 인력학 제2법칙이 위배되는 거. 문과가 무식해도 그렇게 무식할 줄 몰랐지. 자, 그럼 그 다음 연력학 제2법칙과 엔트로피. 그러니까 공무원 하는 걸 제일 가지고 공부 좀 하고 공무원 하라고. 자, 지금 나눈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델타 S가 T분의 델타 Q 또는 Q라고 정의했던 거는 연력학적 정의고 그 뒤에 지금부터 나올 건 볼츠만의 정의라고 전혀 새로운 정의인데 엔트로피의 본질이 뭐냐라는 거에 제일 가까운 답은 이거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앞에 얘기 열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얘기다. 그래서 이건 통계적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이걸 감잡기 해가지고 이게 진짜 엔트로피의 본질이니까 감잡기에서 이런 장면을 쳐볼까? 성량이 4개가 있습니다. 근데 성량은 위 아니면 아래로 향할 수 있다고 하죠. 그러면 모든 성량 대가리가 위를 향하는 경우의 수는 얼마죠? 한 가지밖에 없다, 그죠? 4개가 전부 다 업인 경우. 대가리 3개가 업인 경우는 1번이 업, 아니 이게 1번이 다운, 2번이 다운, 3번이 다운, 4번이 다운 4가지죠. 투업 투다운 1번, 2번, 1번, 3번 하여튼 그렇게 하면 경우의 수가 6개 나올 겁니다.
좀 성냥 4개 휙 떠졌다가 다시 모으면은 그러니까 휙 떠졌다가 다시 모으면은 대충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제일 자주 볼 수 있는 경우는 누구게? 어떤 경우가 제일 많이 볼까? 2개 올라가기. 당연히 이거죠, 그죠? 왜 경우수가 6개 안에 되니까. 자, 요거는 아마 웬만하면 보기 힘들 거라 그죠? 그러나 이게 엔트로피의 이유다. 즉, 왜 5만 개 섞여 있는 경우를 보냐 하면 그 경우의 수가 제일 크기 때문이야. 지금 이 숫자를 보면은 1, 6, 6개밖에 안 되네 라고 하겠지. 그래서 경우의 수를 W라고 하잖아. 요게 책에서 얘기하는 경우의 수 또는 겹쳐있어. 어디에 W 뭐라고 되지? 경우의 수 확률을 말하는 이거 W 경우의 수. 자, 그러면 이 경우의 수를 먼저 보고 들어갈까? 겹침수. 자, 이제 성냥개비 5개로 올라올까? 올라오는 하나지? 폭은 4개, 폭은 5개. 3업은 몇 개지? 12개인가? 그래서 12개. 그 다음 그 다음 뭐지? 이제 5개는 안 되네. 그러려니 해라. 자, 그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게 그 경우, 그러니까 경우라고 해야 되나? 저 성냥개비 하나 사건 확률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이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고작 경우가 4가지밖에 없을 경우에는 방금 봤듯이 1, 4, 6, 4, 1 이 정도가 된다 치자. 근데 이게 성냥개비가 10개 정도가 되면은 여전히 얘는 경우의 수 1. 그런데 5개 다운 경우는 좀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W가 10일 경우는 이런 식. W가 10이 아니라 뭘 가지? 네, 가지수는 상태 수라고 하고. 그럼 파란색처럼 4개일 때에 비해 가지고 10개일 때는 훨씬 늘어난다. 자, 그런데 기체가 왔다 갔다 한다, 아니면 물을 쏟았다, 이런 게 좀 티가 나려면은 적어도 이 상태 수가 7개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봤자 물 분자 18g밖에 더 되나. 자, 그 정도가 되면 이놈의 수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이 됩니다. 이런 거를 델타 함수라고 하는데, 이 값을 채우고 나머지는 사실상 0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책에서 나오는 전후에 기체를 가둬놓고 AB에 왔다리 갔다리 하게 하는 실험을 하면은 거의 항상 양쪽의 기체가 똑같이 들어있는 결과가 나오면 이게 꼬라지니까, 델타 함수 꼬라지니까 라는 건데, 어쨌든 이제 그럼 결과 보실까? 경우의 수를 대충 파악했으면 얘가 엔트로피랑 관계 있다 라고 한 건 아실 테고, 저거 빼. 정규적 엔트로피. 자, 마지막 얘기는 엔트로피의 본질에 대한 얘기지 앞에 얘기랑 연관되는 얘기가 아니랬다. 자, 그리고 이건 이 통계, 물리 했다면 맨날 나오는 인간이 볼츠만이다. 아마 어딘가에서 주특반 볼츠만의 법칙을 듣고 왔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볼츠만은 이놈이야. 또는 전에 그게 뭐였지? 이상기체 상상방식의 K가 볼츠만 상수라고 했지? 얘야. 자, 그래서 볼츠만의 엔트로피 방정식. 볼츠만이라는 사람은 통계 역학에서 매우 큰 기여를 했는데
그래서 여기저기 이름 나온다. 예를 들어 너네가 제일 처음 보니까 그 이상기적 상태방정 이름 있지? 아니면 국제복사에도 이름 나오고 하여튼 20세기 초반에 웬만한 통계학에 이 사람 이름이 다 들어가. 그런데 그렇게 잘난 인간이 자기가 죽을 때 묘비명이 뭐라고 하라고 했냐면 보통 묘비명에는 그 사람이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걸 쓰게 돼 있지. 잘하고 뭐라고 써놨냐면 S는 K, L은 W라고 써놨다. 즉 볼츠만이 스스로 자기의 최대 업적이라고 생각한 게 이거다. 엔트로피 방정식. 그래서 S 엔트로피다. 아까 저기에 델타에서랑 같은 놈입니다. K L은 W라고 하는 볼츠만의 엔트로피 방정식 이걸 묘비로 쓸 정도로 자연스럽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볼츠만의 업적을 하나씩 보게 되면 얘가 이걸 자연스럽게 이야기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거든. 엄청나다. 실제 엄청난 게 맞고. 자, 그래서 S는 엔트로피, K는 늘 그렇듯이 보지만 상수, L은 자리 로그니까 수학이랑 빼자. W는 경우의 수 또는 겹침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즉 결국 엔트로피가 크다는 건 경우의 수가 많다는 뜻이다. 그래서 로그가 붙어있지만 로그 함수가 어차피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죠? 어쨌든 W 갈수록 엔트로피가 커진다는 건 말로 얘기하면 이런 뜻이겠냐? 어떤 가질 수 있는 상태의 수, 이걸 수학적으로는 경우의 수라고 표현하고 여기서 W가 표현한 거야. 이 많이 수 사실은 엔트로피가 크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지. 즉 특별한 상태, 예를 들어 물 분자가 전부 다 정렬에 있는 상태보다 한 개, 두 개 정도 흐트러져 있는 게 정상이라는 얘기야. 예를 들어 이 교시에는 입자가 둘밖에 없으니까 그지? U형이라는 입자하고 B형. 그래서 매우 규칙적인데 인간 수가 50명, 100명 늘어나면 그 중에 꼭 하나, 예를 들어 서울대 교수처럼 교양 있는 인간들이 100명 모아놨다 치자. 그럼 그 중에 꼭 껌씹는 애가 하나 있고 그죠? 잘하는 애도 하나 있다. 침뱉는 애도 있고. 놀랍게도 엔트로피가 최소인 상태를 유지하기 엄청 때 경우수가 들어가면 자 어쨌든 뭐 그건 의미는 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굉장히 의미가 큰 식이고 어쨌든 우리가 엔트로피라고 부르는 건 로만 따지면 된다는 얘기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저기에 책에 있는 그림이 있다 그죠? 경우의 수가 클수록 엔트로피가 크다. 그리고 거기 이상 구멍을 만들어놨는데 A의 입자 가득 넣었다. 그리고 B에는 입자가 안 넣었다. 즉 원래 처음 상태는 A 입자가 다 있는 상태였다는 얘기다. 근데 거기에 가운데 구멍을 퐁 뚫어놨어. 그럼 이제 A, B의 지멋대로 입자가 왔다 갔다 하겠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A의 입자가 가득 모여있는 상태는 물이 컵에 담겨있는 상태, A, B의 골고루 퍼진 상태는 물이 쏟아진 상태라고 보면 된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이걸 1초에 한 번씩 보고 볼 거다. 그럼 그동안 입자가 A 또는 B로 움직일 건데 그럼 제일 많이 보게 되는 건 당연히 양쪽의 입자가 똑같이 있는 걸 거다. 그런데 입자가 A에만 다시 쏠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도 하겠지. 확률이 0은 아니니까. 그래서 어떤 이상한 인간이 이런 식으로 한번 계산해봤다. 1초에 한 번씩 보고 그 다음에 입자는 A, B 사이에 아무데나 있을 수 있다. 1초마다 위치를 바꿀 거다. 그럼 좀 의미가 있는 물 1번에 대해 가지고 이 실험을 했을 때 물 분자가 A에만 모이는 걸 보려면 얼마나 기다리면 될까라는 걸 계산하는 인간이 있다. 그랬더니 몇 년 기다리면 1초에 한 번씩 상태를 봤을 때 몇 년 기다리면 되냐면 10에 10승 년 정도 기다리면 되는 게 아니라 10에 10승에 20승.
연이 기다리면 1초 정도 볼 수 있다. 딱 1초 동안 저만큼 기다리면 딱 1초 동안 입자가 A에 쏠리는 걸 볼 수 있다는 얘기다. 꽤 괜찮지 않냐? 우주의 나이가 11, 10승년이니까 우주의 나이보다 약 20승배 더 살면 된다. 그럼 1초 볼 수 있다. 뭔 소리냐고? 포기하라는 뜻이야. 즉, 왜 항상 기체를 보면 양쪽에 균일하게 분포하는 걸 볼까? 나머지 확률이 거의 0이라서 볼 일이 없다는 얘기죠. 일단 그런 게 가능하다라고 주장하고 싶으면 일단은 우주의 나이만큼은 살고 얘기해라. 택도 없는 얘기는. 자,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에 또 다른 표현이 또 나왔네. 이번에 계속 나올 거라고 했다 그지? 근데 이번에 진짜 마지막입니다. 통계적인 엔트로피가 진짜 엔트로피라고 말이죠. 사실은 열이라는 것도 같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맨나와 진동이라는 게 경우의 수가 많다는 얘기죠.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입자가. 그래서 연역학 제2법칙의 또 다른 표현. 아니, 정리하자. 열, 역, 학, 제2법칙. 의 여러 표현. 이번 시간에 걸쳐가지고 몇 개나 연역학적 정리를 얘기를 했으니까 정리를 해야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배웠던 게 클라우지우스. 정의. 열은 항상 고음에서 저음으로 이동한다. 라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도 배웠던 저 표현이 연역학 제2법칙이다. 단 깊이는 그렇게 얕은 게 아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열기관 가족의 연관 잠깐 쉬었다 할까? 글자가 안 나와. 명함 받아라. 예. 학생들 시간 거예요. 안 보여. 소리 들으면 되겠지? 소리가 좀 더 높아지지? 소리가 안 나. 힘들다. 그만! 안 돼. 뚝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은 켈빈 플랑크 표현. 있어야 되는데. 열효율이 100%인 기관 없다. 뭐 한마디로 얘기하자. 물론 같은 얘기. 열을 이로 다 바꿀 수 없다라는 같은 얘기. 그리고 이건 켈빈에 만들 수 없다는 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볼스만 표현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S는 역시 K의 W. 즉 경우의 수하고 엔트로피가 관계에 있다는 게 볼츠만의 표현. 그래서 최종 정리되는 이른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그에 대한 수식 집어넣으면 결국 1, 2, 3 모두 전부 다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대. 그래서 연력학 제2 법칙은 그냥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한다. 뭐냐 하면 요거죠. 고립계의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는 거죠. 응? 거저 필요 없어. 자, 이게 연력학 제2 법칙의 여러 표현이다. 물론 위에 세 개는 결국은 정리한 거에 불과할 뿐이고, 누가 연역학 제1법칙이 뭐예요? 연역학 제1법칙, 제2법칙 뭐예요? 하면 연역학 제1법칙은 제1법칙은 한마디로 에너지 보존, 제2법칙은 한마디로 엔트로피 증가다. 그럼 요거의 의미를 제대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고립계의 엔트로피는 증가한다는 희한한 얘기를 했는데, 이 고립계가 뭐냐면 에너지하고 열의 출입이 외부하고 없는 게다. 예를 들어 지구는 태양빛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고립계가 아니야. 너네도 고립계 아니다. 왜냐고? 먹고 싸잖아. 자, 그래서 이 고립계, 우주 전체에서 유일한 고립계는 누구냐 하면 이거 그냥 우주 전체다. 그래서 좀 더 이 사람들이 이야기 쉽게 얘기하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 우주 전체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는 거야. 그리고 저 우주 전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을 사람들이 흔히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연역학 제1법칙에 대해서 슬쩍 한번 혈탑은 정도려나? 아마 이 정도 가지고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엔트로피라는 게 바로 감에 잡히질 않을 거예요. 왜냐 하면 우리는 단열 과정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했나? 엑스큐이즈 뭐. 저는 역시 제대로 안 했거든. 네, 그래서 제대로 한다면 저는 단열 과정을 제대로 유도를 해주고 싶었지만 아직은 좀 많이 아쉽다. 그래서 누가 좋아했을 때 는 또 151페이지까지. 아? 아닌데? 여기 아니잖아. 통수정리 어떤 오선했던 기간. 그 숙제는 제가 이렇게 144페이지까지 해줘. 그 다음 145페이지에 무언가를 좀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식으로 집요한 데 썼던 겁니다. 자, 그 통합 시점 되고 이거 이 다음 전부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는 시공 건강 에너지 상대성 이론. 인데 시간이 애매하지만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보시고, 이렇게 교육과정이 말이죠. 내가 볼 때는 상대성 이론이 2번하고 특수하고 붙여서 했어야 되고, 이 열효율 그리고 연력학은 너무 어려우니까 물리 2에서 다룰 게 낫다. 역학 제대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교육 과정 짜라면은 상대성 이론이든 연력학이든 둘 다 2로 올려버릴 건데, 아, 그리고 예전에 그렇게 돼 있었다. 특수상대성 이론은 원에 있었죠. 계속 1번까지. 근데 왜 이렇게 됐냐고? 수능에서 과학 2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렇게 하니까 수능 아무도 시험을 안 보네. 그럼 애들이 반드시 하면 애들 중요한 개념은 결국 보지 못할 수도 있겠네. 그래서 억지로 꼭 알아야 될 내용을 다 끌어내렸다. 그래서 난이도가 뒤죽박죽, 내용도 뒤죽박죽, 가운데 건너뛰고 외워야 될 것도 많아지게 된 건데, 어쨌든 나름 이렇게 교육과정을 하자. 마치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본 인간이
교육과정이 짠 것 같은 느낌? 자, 그래서 까는 건 그 정도까지 하고 1. 갈릴리의 상대성을 참 갑자기 뜬금없이 갈릴리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 아주 옛날에 기원전 500년 근처에 아리스토텔레스 라는 희대의 악마가 살고 있었는데 얘가 힘의 개념부터 포함해가지고 오만 걸 전부 다 잘못 설명하는 바람에 인간들이 2000년 동안 암기를 거치지. 사실 아리스토텔레스가 화학과 물리, 하여튼 과학에 대해서 얘기한 건 단 하나도 맞는 게 없어. 근데 놀랍게도 저 인간의 사상이 그대로 스며들어가지고 중세 판타지 세계관은 게임 세계 아직 나오는 거지. 양로드 센스에서는 과학은 과학이고 제 이야기는 거의 종교처럼 일종의 문화 속에 원래 숨어있다. 즉, 저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군자맹자급 물론 맞다라고 인식이 들고 있었으니까 지금도 반응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얘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은 사람이 갈릴레이가 아니 그 자리에서 의심하는 사람은 꽤 많았는데 틀린 거 보였다고 해야 되나? 그래 그 말이죠. 그 갈릴레이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케플러가 관측을 통해가지고 아예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을 깨버렸다. 구체적으로 케플러의 법칙과 갈릴레이의 생각을 합해가지고 지동선이 확립되게 된 거야. 그 전까지 전동선이었고. 자, 그 다음에 갈릴레이가 죽는 애 태어난 애가 뉴턴이야.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다. 뭐냐고 암기는 짱이 얘가 뉴턴에 영향을 주고 얘가 뉴턴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뉴턴은 그 거만하고 재수없는 뉴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뉴턴이 아마 평생 딴 사람 칭찬하는 건 저거밖에 없을까요? 어떻게 그런 거 다 알았냐고 그랬더니 거기는 어깨 위에 있어가지고 멀리 본 것 뿐이다 라고 겸손한 말을 했지. 겸손한 말이 아니라 2000년에 암기 했어요. 그리고 아마 얘보다 얘를 얘기했을 거야. 즉 갈릴레이의 사상이 사실은 거의 뉴턴이랑 똑같다. 아니 뉴턴은 수학 얘기를 했고 사상 얘기한 거는 갈릴레이에 가깝다. 그래서 갈릴레이 너무 무시하지 마. 중세 르네상스 그래도 지금 돈다? 아니 그 정도 평가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좌표계 예전에는 아예 갈릴레이 좌표계라고까지 얘기를 할 정도였다. 뉴턴이 쓴 좌표계다. 영어로는 프레임이라는 얘기를 주로 쓰는데 좌표계라고 하는 건 어떤 현상의 기술하는 바탕이 되는 곳 정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 거리 같은 시간이 됐든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좌표계라고 하는 건 무언가를 기술하는 이렇게 하자. 물리량 구체적으로 뭐냐면 거리 또는 시간 같은 거를 기술하는 기준이 된다. 뭘 생각하면 되냐면 XY 좌표계, 수학에 쓰는 XY 좌표계에서 X, Y로 중심에서부터의 거리를 구할 수 있었다. 그죠? 거리 X제곱 플러스 Y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뜻이면 되지 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건 좌표계라고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 밑에 뭐라고 많이 씹으려는 거는 좌표계가 다르면은 나타나는 현상도 다르다는 얘기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좌표계의 종류 첫 번째
관성 좌표계. 이너시아가 관성이라고. 그래서 관성의 좌표계는 이너시아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야. 어쨌든 관성 좌표계 이너시아 프레임. 이건 뭐냐 하면은 뉴턴 너무 많습니다. 뉴턴 제1법칙 이름은 뭐였죠? 네? 뉴턴 제1법칙 이름. 관성. 네, 그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는 개라고 하면 좋겠는데 뉴턴이 딴소리 해가지고 말을 조금 바꾸자. 관성의 법칙이 성립한 것처럼 보이는 개를 관성좌표계라고 한다. 사실 뉴턴 입장에서 관성좌표계고 그 뒤에 나오는 가속좌표계고 둘 다 관성의 법칙은 성립하거든. 근데 다른 좌표계에서는 착각이라고 치부했으니까 이렇게 돌려 얘기하는 거. 자, 그 다음 관성좌표계라고 하는 게 성질이 지금으로서 굉장히 불합리하게 정리가 될 거야. 얘가 주인공이 아니라 사실 비관성 좌표계, 가속 좌표계가 더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이번 단어에서 관성 좌표계만 다룬다. 다음 일반 상대성이면 제대로 이해하려면 비관성 좌표계를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일단 지금 이렇게 이상하게 정리된 거 그러려니 하자. 아니 그래도 제대로 한번 나와야지. 자, 관성의 법칙이 뭐였죠? 뉴턴 제1법칙이 관성의 법칙. 물체의 기하에 가해지는 알자 힘이 0이면 그 개의 가속도도 0이다. 즉 간단히 얘기해서 물체에 아무 힘도 가하지 않은 가속도가 빵이니까 운동 상태 유지, 즉 속도가 변화 없겠죠. 즉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냅두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예를 들어 이러면 지우개처럼 가만히 뒀더니 가만히 있네. 그럼 관성의 법칙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이 지우개가 놓여있는 이 부분은 분명히 관성이라는 뜻이 되겠지. 책상 위를 볼까? 책상 위에 우와 우영의 스마트폰이 올라와 있다 그지? 자체로 봐봐. 아무도 이거 안 가고 있대 그지? 어디로 도망가냐? 계속 정지하고 있지? 그 가속도 0이겠네. 그럼 책상 위는 관성계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럼 좀 다른 걸 볼까? 물체를 가만히 놔보자. 얘는 관성계밖에 안 오게. 좀 애매한데, 그치? 외부에서 힘을 가했으니까 가속도가 생긴 게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외부에서 힘을 가한지 모른다면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중력이라는 힘은 존재하지 않는 힘이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그런 데서 가만히 놔뒀는데 물체가 움직였으니까 당연히 비관성계가 된다. 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됐고 간단히 얘기하자.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관성의 법칙이 성립한다. 또는 그렇게 관측되면 거기 관성계다. 그 얘기는 관성계가 아닌데도 있다는 뜻 아니냐? 아무 힘도 가하지 않는데 물체가 미친 듯이 움직이는 걸 본 적 있냐? 분명히 아무 힘도 안 가했는데 물체가 갑자기 움직여. 요새는 지하철이 없지? 농담이고 버스를 탔을 때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버스 앞만 보고 있을 때는 가만히 있던 사람이 갑자기 동시에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심하게 급출발하면 뒤로 쏠리고 더 빨리 움직이면 뒹굴기도 할 텐데. 질문이다. 그건 누가 힘을 가한 거래? 버스가 급출할 때 몸이 뒤로 쏠리는 건 누가 힘을 가해서 그런 거죠? 난 모른다. 그냥 누가 힘과 했게 버스에 의자에 앉아있어. 근데 급출하니까 사람들이 다 쓰러져.
누가 힘을 가는 걸까? 버스. 응? 버스. 버스가 사람한테 힘을 가했다고? 버스가 소리 나려나? 아 마찰력 무시. 그럼 버스가 사람한테 힘을 가할 방법이 없지. 그래도 뒤로 쏠릴 건데 더 잘. 우영아? 누가 힘 가할게? 버스가 그쪽할 때 사람이 뒤로 쏠린다? 마찰력 무시는 더 잘 쏠린다? 누가 힘 가할게? 왜 쏠리는 거야? 왜 운동 상태가 변하려고 할까? 누가 힘 가했어? 아무도 힘 안 가했지? 자, 그럼 아무도 힘 안 가는데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마치 힘 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가서 운동한다? 그럼 그건 당연히 관성좌표계가 아니라는 뜻이다.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응일 테니까 이 버스가 표출한다, 가서 운동한다는 뜻이죠. 관측자 밖에서 볼 거다. 그리고 마찰하고 여기에 공이 하나 갖다 놨자. 그리고 안에 있는 사람도 볼 거다. 자, 그럼 버스랑 같이 움직이는 B는 비관성계에 있고 A는 왜 둘 다 B야? A. A는 비관성계에 있고 B는 관성계에 있는 거다. 자, 그럼 버스가 급출하면 B가 올 때는 공이 어떻게 움직이게? 가만히 있어요. 버스가 앞으로 가는 거야. 그럼 B는 만족하겠지. 아무도 공에 힘을 가하지 않았으니까 공은 가만히 있네. 버스는 엔진에서 힘 받았으니까 움직이네. B는 행복하겠지. 이 관성계에 있으니까. 그럼 A 입장에서 버스 안에 갇혀서 밖을 못 보고 있다. 그럼 이 공이 갑자기 A한테 굴러오는 게 보이겠죠. 즉 가만히 있던 공이 뒤로 굴러오니까 A는 저 공이 힘을 받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근데 누가 힘을 가할게? 아까랑 똑같이 아무도 힘 안 가했죠? 즉 알짱이 여기에 가속도가 있네. 그러니까 뉴턴의 운동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게가 되는 거다. 자, 그래서 말이죠. 관성좌표계는 B 같은 경우 뉴턴 제1법칙이 성립하니까 뉴턴 법칙을 만족시키기 위해 별다른 가상의 힘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 자, 아마 관성좌표계의 정의가 생뚱맞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관성좌표계를 얘기하는데 당연하잖아. 가상힘을 왜 도입해? 그럴 필요가 없지. 그 당연한 얘기를 왜 했을까? 얘는 아무 힘이 필요 없지. 그럼 얘는 아무 힘도 안 가는데 무치가 가속 운동했다. 그럼 당장 뉴턴 법칙이 깨졌잖아. 그럼 A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 누군지 모르니까 하여튼 공은 힘을 받았다라고. 즉 A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상힘을 도입해야 이 공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라는 측면에서 B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관성좌표를 보면 이 정의는 굉장히 생뚱맞은 정의야. 비관성까지 염두에 두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어떨 때 이런 관성좌표가 되냐 하면은 관성계에 대해서 정지하거나 등속도 운동하는 계라면은 관성좌표계가 된다. 즉 관성계라는 건 최소한의 이해라면은 이거다. B가 정지한 상태에서 볼 때 딴 놈이 등속도 움직이는 그도 관성계라고. 울산은 지하철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말이죠. 버스가 큰 대부에서 직선으로 똑같은 속도로 달릴 때 굳이 손잡이에 손을 잡아야 될까? 안 잡아도 되지. 두드리지도 않는데. 지하철에서는 그게 굉장히 흔하거든. 울산인들은 모르겠지만 말이야. 이름부터 되게 열받아하던데. 혹시 화나나? 네. 아니야. 자, 그래서 버스도 등속도로 운동할 때는 손잡이 안 잡아도 된다.
물론 그러다 브레이크 밟으면 큰일 나. 지하철은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트램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등속도 운동하는 개는 관성계다. 그때는 사실 창문 닫아놔도 이게 관성계인지 아닌지 모른다. 사실대로 얘기하면은 세상에 사실대로 얘기하면 이 버스 얘기는 어디서 나왔냐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그 당시에 주요 운송수단이던 배의 선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면은 배가 등속도로 움직일 때 정지했는지 아니면은 움직이는지 구분할 방법이 있을까? 라는 걸 생각하면서 기원한다. 그래서 이 좌표계, 관성 좌표계는 갈릴레이 좌표계라고도 한다. 어쨌든 다음 시간까지 까먹지 말아야 되고 등속 운동하고 있는 개라면은 관성계, 좌표계라는 거. 물론 물리학적으로는 등속도 운동과 정지 상태를 구분할 수가 없긴 하죠. 그래서 우와 심지어 가속 좌표도 못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실까요? 이거는 빨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마? 아유 아이고야 이상한 거 쓰려놨어. 업데이트 뉴스네. 그렇지. 감사합니다. 이야 근데 어떻게 외우고 다녀? 죄송해요. 하루 뒤라서. 네 고생하셨습니다. 지루를 영집으로 바꿨다는 소문이 있던데. 네. 상성쌤이 말해줬어요. 응? 상성쌤. 어딘가에서 자료가 올라왔어. 그런 게 있어. 재밌을 것 같아서 그래도 재민이지. 한과형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어? 그러시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한과에는 좀 그나마 사이코 같은 애들을 뽑아.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큰 기대를 안 하면 재밌어. 연극에서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그래도 모든 시간표가 수학이랑 과목만 있잖아요. 그 자유도가 충분히 더 많았어야 되는데. 일반고보다는 훨씬 그렇죠. 책 없는 사람 손 들어봐. 양손 다 들어봐. 뭐 페이지 한 장 이게 아니잖아. 정말 미안한데 내려가기 귀찮아서 말이죠. 어디? 트랜지스터 아니네 트랜지스터다. 106페이지쯤 맞냐? 그거 하면 다른 그 통피증 다
체크 이렇게 해놓고 어느 반인지 표시해놨네. 네, 106페이지. 공부입증은 안 했다라는 거지. 응. 어째서 공부입증은 안 했을까? 아니, 공부입증은 했구나. 네. 그게 말이 되지. 깜짝이야. 뭔 소리가 있네. 표시가 이상하게 돼 있어서. 지원아, 손 들고 있지? 내가 자료를 찾는 순간까지 계속 손을 들고. 아니, 시험이 얼마 남았으니까 시험 공부하고 있으면? 아니, 근데 내가 알기로 2주가 안 남았을 텐데. 1주 반 정도 남았나? 아니, 한 2주쯤 남았겠네. 이제 좀 안 되겠다. 아, 그래요? 못 찾겠다. 참고로 프린트 해줄 수 있는데 스테이플이 집 밖에 있구나. Brand new. What? 이거? 왜 아직 키워? 어디 가냐? 지원아, 오늘 문제는 풀면 하디? 어쩌면 시간이 모자랐을 수도 있겠는데. 뭐요? 오늘 테스트. 괜찮아요. 시간 남았어 또? 또? 모자라진 않죠. 지원이도? 아니, 뒤쪽에 안 해요. 지금. 그럼 문제 풀고 있어야지. 프린트 할 때까지. 근데 오늘 숙제 없었던 거 맞죠? 다 안 나왔을까? 몰라. 근거? 영상 다시 보니까 뭐. 이까지 그 빅픽션까지 있다고 진짜 안 했거든요. 이제. 그럴 것 같아. 그러네. 나 지금 한 페이지 반이나 오늘. 야, 그러면 그래서 꽃도 없잖아. 힘들어. 왜 구? 야, 이거 못 써도 되겠구만. 있어야 되네. 그래서 108. 양면에서까지는 될 것 같은데. 양면에서 몇 분기? 오케이. 오케이. 아직 진짜 손 들고 있냐? 내 말을 묻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니. 그래도 풀어놔야 되니까 반도체부터. 테스트 최초하기 먼저 하실 거예요? 비 온다. 뻥이죠. 아직까지 내 말을 믿는 인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1번에 1, 2번에 5, 3번에 3, 4번에 5, 5번에 5, 6번에 3분의 1 빼. 뭐지 이게? 7번에 1, 8번에 4,
9번에 3, 10번에 5, 11번에 2, 12번에 4, 13번에 1, 14번에 1, 15번에 4, 16번에 32대 3, 27. 응? 무기를 이런 숫자가 나오지. 왜 이런 숫자가 나오지? 하자는 모르겠다. 그 다음 1번에 3, 2번에 3, 3번에 3, 4번에 해서 참조 2개. 그 다음 또 1번에 4, 2번에 5, 3번에 3, 4번에 2, 1번에 2, 6번에 기억하고 니은. 그 다음 7번에 5, 8번에 8배, 9번에 1, 10번에 1, 11번에 1, 12번에 4, 13번에 3, 14번에 3. 아이고 힘들어요. 아, 일부 안 배운 게 있었을 수 있다. 13번 안 배웠겠네. 말을 풀 수는 있을 거야. 그 다음 1번에 2, 2번에 4, 3번에 3, 4번에 해서 참조 2개. 자, 그래서 질문 맨 마지막 페이지. 맨 마지막 페이지에 1번. 그러면 도체와 자연체의 경우 물체 PQ 에너지 D 구조 오래 수 없이 나는 가의 에너지 D 구조를 갖는 두 물체의 전장점이라고. 그 다음 스위치가 열렸을 때 저항의 전류가 흘렀다라고 한 거는 나에서 플러스가 쭉 따라가서 니은에 만나는 곳이 P형이라는 뜻이다. 즉 니은은 P형이 앞에 N형이 뒤에 라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을 해보면 가에서 기획, 응? 기획 거꾸로 하면 말이 있어. 기획. 아, 가의 P가 땡!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 도체와 저연체라고 했구나. 미안. 문제 다시. 그러면 니은이 도체니까 니은이 가의 P겠지? 그럼 기억은 Q겠지? 잠깐만, 나 헷갈린다. 다시 물질이 도체하고 저연체. 근데 지금 스위치를 열었을 때 저항의 전류가 흘렀으니까 나가 도체, 즉 P란 거지. 기억이 Q. 그러면 가에서 기억은 가의 P가 아니라 Q 땡. 나에서 가의 나에서 기억은 P가 땡. 그다음 나에서 기억은 니은보다 비정한 값이 크다. 비정한 값이 크면 같은 물질 같은 모양일 때 저항이 큽니다. 즉 비정이 크다는 건 부도체라는 뜻이다. 그럼 기억은 부도체니까 기억은 니은보다 비정한 값이 큰 게 맞죠? 그 다음 나에서 스위치를 닫으면 열었을 때보다 전류에 더 많은 전류가 흐른다 그러겠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어차피 전체는 전류가 안 흐른다. 그래서 열어놓아 닫으나 똑같다. 반비쳤죠? 네. 그래서 니은만 맞습니다. 니은. 그런데 위에 있던 문제가 있을까? 그리고 또 바로 밑에 3번. 응? 바로 밑에 3번. 바로 밑에 3번? 옆에. 옆에. 자, 순수 반도체에 불순물 첨가하면 에너지 D 준위를 변화시킬 수 있다. 가는 이런 방식을 정의 N형, P형 이란 건데 복습 N형 반도체는 14조기, 15조기 도픽에서 놀고 있는 전자가 포함된 에너지 준위가 들어간다고 했다고 하죠. 놀고 있으니까 전도 D 근처라고 했지. 그래서 그들은 그대로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니은은 이거 전자가 있어. 올라왔구나. 니은은 저기 불순물의 에너지 준위로 존재하는 이유가 도평했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했죠. 그리고 원래 비었다고 했죠. 지금은 원자가 띄 있는 전자가 샥 올라와서 원자가 띄는 양공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N형 반도체는 가에서 보다시피 전도띠의 전자가 주 전화 운반자, 나는 보다시피 원자가 띠의 양공이 주 전화 운반자가 되신다. 그럼 어쨌든 오른 거 볼까? 이거 N형 P형 얘기 안 했구나.
미안, 당연하게 안 하지 않았어. 그래서 가가 N형이고 나가 P형입니다. 높임된 상태분을 알 수 있겠지? 그래서 기억을 맞고 순수 마주체 부수면 첨가하면 전기점은 당연히 세지는 거 맞지? 이게 목적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 다음 나는 순수 마주체 언제까지 5개가 아니라 3개짜리다 그죠? P형 마주체니까 그래서 D가 땡! 기획하고 니은이 맞습니다. 누구 때문에 틀렸어? T. 오케이. 근데 왜 기획을 맞추고 D가 틀렸을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나머지는 다 맞았어? 뭐하나? 친하게지내고 싶지 않다. 어떻게 비인간적으로 다 맞출 수가 있냐? 14번. 14번 몇 페이지? 응? 16. 62? 16이요. 미안해요. 이게 몇 번이었죠? 까먹었어. 62에 몇 번? 아, 몇 번? 못 까먹었다니까. 14번. 14번? 오케이. 그림과 같이 P 현 반도체 일반 PN접합 다이오드의 교류전은 연결했다. 그림, 가, 이렇고 이렇다. 그러면 오케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만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을 거예요. 그지? 맞아? 자, 잠깐만. 아, 이거 안 한 거네. 자, 그럼 오는 거 여러분들 1초일 때 이 회로에는 순방향 바이어스가 걸렸다. 기억은 맞습니다. 아니, 순방향 바이어스라고 내가 순방향 전압이라고 내가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해주면 바이어스 전압이야. 자, 그래서 증거가 뭐냐면 1초일 때 전류가 흐른다, 그지? 수많은 때만 그러거든. 아, 근데 이건 아직 몰라. 모르는 게 정상이야. 수많은 역방을 안 했다, 그지? 그 다음 3초일 때는 전류가 안 흘러나. N형 반도체 접하면 쪽으로 이동한다. 접하면 쪽으로 이동하면 양봉이랑 결합해가지고 전류가 흐릅니다. 근데 얘는 안 흐르니까 당연히 땡. 그 다음 5초일 때 전류 흐르네. 정에는 A 방향 전류가 흐른다 라고 했는데 P형의 세념이 순방향이니까 A 방향이 맞지? 얘인데? 이걸 안 배우는데 맞춘 지원이 되고. 네, 이 부분을 기억났어. 네. 자, 그래서 이거 안 배운 거 맞아. 정리를 우리가 아직 안 했거든. 자, 그리고 또 이거 빨리 풀고 물 또 수업하자. 물이 필요해. 그 61. 잠깐만 있어봐. 잠깐만. 61쪽에 2번. 100여 정도에서 나온 빛의 온도가 낮은 두 종류의 기체가 혼합된 물체에 통과시키는 이러면은 굉장히 그 온도가 낮은 게 아니라 온도를 높인 거잖아. 마음에 안 들어. 아닌데 이렇게 하면 흡수인데. 아, 그래서 나처럼 됐구나. 깜짝이야. 자, 어쨌든 온도가 낮은 두 종류의 기체가 혼합된 물체에 통과시키는 그다음 가는 여러 가지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뭐냐 하면은 어차피 흡수하는 위치나 방출하는 위치나 에너지 주행 차이는 똑같이. 그럼 여러 가지 선 스펙트럼이 물론 이거 백여종구를 낮은 온도가 낮은 기체에 통과시키면 일부 빛이 흡수가 된다. 근데 그 흡수된 위치가 방출하는 빛, 즉 선 스펙트럼에서 위치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문제 딱 보니까 기체 X, Y, Z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냐라는 걸 찾아야 하는 얘기인데 잘 보면은 만약에 기체 X가 포함되어 있다면은 나의 빈틈없이 같은 위치의 흡수는 나타나야 된다. 다 나타났냐? 빠짐없이? 그러니까 기체 X는 포함되어 있을까는 얘기다. Y도 빠짐없이 다 있어야 되는데 다 있네? 그 다음 Z는 없다, 그지? 그래서 이 혼합 기체는 기체 X와 Y가 섞여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볼까? 그래서 기분 맞고 스캔 다른 스펙트럼의 검성이 가시광선이 나오니까 당연히 백열대에서 가시광선을 썼으니까 당연한 얘기다. 그 다음 이 실험을 통해 백열종과 필라멘트를 구성한 성분이며 백열종과 필라멘트는 금속이나 자율종의 연속 스펙트럼 된다고 했다, 그죠? 준위가 나타난 건 앞에 있던 저온의 기체다.
그래서 디귿은 땡. 뭐야? 답은 몇 번인지 묻죠? 말하고 까먹었어. 됐냐? 아, 네가 물었으니까 네가 됐냐고 말을 해라. 또 풀어달라고? 나쁘다. 기가 맞고, 네 맞고, 디귿은 땡이야. 디귿. 아니, 아이씨. 또. 여기까지. 네. 자, 그럼 물을 또 우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까? 근데 조금씩 길지 않은 거 아니야? 뭔데 중지하는데?